안녕하세요. 특별생방송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3부 수학 영역을 시작하겠습니다. EBS 강사 김준우입니다. EBS 강사 박소연입니다. 조금 전 영어 시험이 끝나고 지금 막 쉬는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수험생들 지금이 고비입니다. 바로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선생님이죠. 네, 맞습니다.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꽉 붙잡고 수학 분석까지 함께할 수능 수학의 해결사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특별 생방송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3부를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강사 남치열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저영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의 남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EBS 수학 강사 김지송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수학, 체계적인 수학, 완벽한 개념으로 간결한 풀이까지 전 EBS 수학 영역 김지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아무래도 좀 긴장되는 과목 중 하나가 수학일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능 전에 수학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이 좀 있었고 또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했었는지 남치현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전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과 비교했을 때 올해 6월 모평, 9월 모평이 좀 달라진 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뭐 문항의 배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출제된 개념이라든가 최고난도 문항의 난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수능에 그대로 그 경향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느냐 그게 가장 학생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 김지송 선생님께서 올해 고3 담임을 맡으셨다고. 그럼 네. 어제 이제 수험표를 나눠주느라고 학생들이 다 왔을 텐데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선생님은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친구들이랑 1년을 같이 했는데 이 친구들을 보낼 생각하니까 뭔가 살짝 아련한 느낌도 살짝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수험표 나눠줄 때 뭐 친구들도 많이 긴장하겠지만 너네가 이때까지 되게 잘 해왔으니까 그것만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결국 뭐 노력의 총합이랑 우리의 결과랑 양의 상관관계니까 너네 충분히 잘했다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덕담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수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더한 것이 이제 AI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그런 거 다 인공지능 맡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AI 시대 때 수학 과연 해야 될까요? 일단 학생들이 뭐 AI를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확실하게 간단한 계산이나 분석 같은 건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 인간이니까 인간은 비판적인 사고 역량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역량이 둘 다 필요한데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제일 좋은 과목이 수학이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 수학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학은 굉장히 좀 중요한 과목으로서 지속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2025 학년도 수능, 수학의 출제 경향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 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은구 선생님이십니다.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인천 하늘고등학교 심주석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심주석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수능 수학에서 현장 교사단으로 참여한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사 심주석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은 공정수능 출제기조 이후 처음 출제된 작년 수능보다는 쉬운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고루 출제가 되었는데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 등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의 일부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끼는 수험생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보다 확실히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도 공교육 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문항이라든지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 또는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 등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의 수학 1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4문항, 삼각함수에서 3문항, 수열에서 4문항, 총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활용하거나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어졌는데요. 수학 1에서 변별력이 있었던 문항 14번, 20번, 22번의 경우는 모두 EBS 연계교재에서 연계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학 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2문항, 미분에서 5문항, 적분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계산 문제도 출제되었고 복잡한 계산이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개념 원리, 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적 사고 능력을 묻는 15번, 21번을 까다롭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문항 역시 복잡한 계산보다는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에서 2문항, 확률에서 4문항, 확률에서 3문항, 통계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확인하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정규 분포에 대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물은 29번 문항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종합적 사고 능력을 물은 확률의 덧셈 정리와 관련된 30번 문항이 약간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에서 2문항, 미분법에서 3문항, 적분법에서 3문항, 총 8문항이 출제되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익힌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는데요. 입체도형의 부피, 역함수의 미분법,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의 경우는 이전 평가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던 개념이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기하는 2차 곡선에서 3문항, 평면 벡터에서 2문항,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차 곡선에서의 성질과 접선, 정사형의 넓이, 구의 문제, 벡터의 내적이 이전 평가와 문항의 배치면에서도 거의 흡사하게 출제되어졌다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확실하게 쉬우면서도 상위권 학생의 변별을 위한 문항도 약간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변별력이 높았던 주요 문항은 수학 1에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관련이 있는 22번 문항, 수학 2에서는 함수의 극한값을 물은 21번 문항, 확률과 통계에서는 정규분포의 뜻과 성질을 물은 29번 문항, 미적분에서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30번 문항, 기하에서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는 30번 문항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문항들이 변별력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한 문항들이고 자세한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율과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통 과목인 수학 1에서 6문항, 수학 2에서 5문항으로 공통 과목에서는 총 11문항이 연계되어졌고요.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씩이 연계되었습니다. 수학에서의 연계는 개념 원리의 활용, 문항의 변형, 자료 상황의 활용인데요. 수학 1에서 변별력이 높았던 문항이 모두 연계되었다는 점, 문제풀이의 알고리즘이 매우 유사한 문항들도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참고로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에서는 평균 8문항, 수능 완성에서는 평균 7문항이 연계되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쉬우면서도 상위권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이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 문항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여 고등학교 수학 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나친 계산을 요구한다거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거나 사교육의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항,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문항은 모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EBS 연계율은 50%로 15문항, 공통과목에서 11문항, 선택과목에서 각각 4문항씩 고루 연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시험으로 분석하였고 수학학습은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수능이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상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출제경향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쉬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난도가 어떻게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9월 모의평가가 기존 치러진 이전에 치러진 6월과 수능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되어졌다라고 결과가 발표가 되어졌죠. 9월과 전체적으로 비교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9월과 수능을 똑같은 수준으로 내면 그 기간 동안이 2개월 한 10일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성적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과 같은 체감 연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이번 수능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까지 착실하게 본인의 공부를 해온 친구들, 정시 공부를 해온 친구들은 9월의 어떤 느낌과 비슷한 체감도를 느끼면서 시험을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에 대한 변별이 있잖아요. 저희가 9월을 통해서도 9월을 똑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세 조정이라는 걸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위권에 해당되는 변별력을 갖춘 문항도 일부 포함된 시험이 수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자님들은 확실하게 수능 쪽이냐 아니면 9월 쪽이냐 이거를 원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판단하라고 하면 저는 9월 쪽에 좀 더 가까운 수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김지혜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선생님 설명에서 조금 부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난이도라고 표현한다면 그거는 구모가 조금 어렵지만 체감적으로 학생들이 그 공부한 기간을 봤을 땐 체감적으로는 구모랑 비슷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지난해 수능에서 이제 22번이 좀 어려웠어서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이제 첫 해인데도 이제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항이 혹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거는 이해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9월 모평 이후에도 수시에 전념하느라고 정시에 착실한 공부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또 정시에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그 기조를 잘 해석해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라면 9월과 같은 느낌의 좀 편안한 시험도 저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수능 22번을 그때도 제가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사실 기존에 좀 킬러라고 하는 문항들이 그러니까 계산이 정말 양이 많다든지 그리고 함수를 추론해 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또 사교육에서의 어떤 스킬들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곡점의 성질이라든지 어떤 3차 함수,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적용하면 시간이 단축될
중복돼 버린다든지 그런 문항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번은 결코 킬러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가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3차 함수는 도대체 어떤 함수여야 될까를 갖다가 종합적인 사고 능력에 의해서 판단해야 됐었는데요. 실제 반응은 되게 어렵게 나왔죠. 근데 어렵게 나왔던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더니요. 그 계수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분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학생들이 분수가 들어가는 계산이 방정식이 통분도 해야 되고 다시 이제 정수 계수의 어떤 방정식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학생들이 그 과정을 조금 어렵게 좀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그 22번과 같은 출제 개념이 들어간 문항이 실제 보면 저희 지금 객관식 15번에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근데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의외로 22번과는 차이가 나게 훨씬 함수를 빨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시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함수 계수들이 모두 정수로 주어져서 계산이 상당히 간단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제가 작년 수능보다 확실히 쉽다라는 거는 아무리 다시 눈 씻고 봐도 작년 수능 22번과 같은 문항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스핀 김범주 기자입니다. 지금 9월 모평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연계해서 좀 여쭈고 싶은데요. 9월 모평 표준 점수 최고점과 차점자가 4,700명입니다. 근데 지금 평가원에서 선생님 의도로서는 그 난이도 조절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시는 건지, 그리고 한 두세 문제 정도로 또 난도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해서 그걸로 난도 조절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네, 9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만점자가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대로 다 됐다면 상관없겠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9월 달에 요 정도를 봐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세조정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시험지를 국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상위권만을 위한 시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최상위권 사실 1%에 해당되는 인원들에 대한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했었을 때 나머지 99% 학생들은 그 문제를 보면서 사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 최상위권에 대한 또 이 수능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선발 기능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세 조정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으로는 9월 달에는 공통 문항이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항이 한두 문항씩이 존재한 시험이었다면 이번 수능에서는 공통 문항에서 한두 문항 정도 미세 조정을 하여 적절한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를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합뉴스 김수연인데요. 저번 9월 모의평가에서 선생님께서 그때 만점자가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만점자 숫자에 대한 예측치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1,000명 얘기하고요. 나가면서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예측이라는 거를 한다라는 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00명, 2,000명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시험지에 있었을 때 나머지 학생들은 그런 문제들을 아예 30문제라는 문제에서 버려버리고 시험에 응해버리거든요. 과연 그게 올바른 시험인가? 이 수능이라는 게 과연 최상위권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서 거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시험으로 구성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정말 생각이지만 그 만점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기사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5시 19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방향 브리핑을 생중계로 만나봤습니다. 네,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을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한국교육평가원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남철 선생님, 네. 2025 수능 시험에서 수학 어떻게 출제가 됐나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브리핑을 들으면서 문제지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의 가장 큰 이슈가 6월 모평이 사실 좀 힘든 시험이었고 그리고 9월이 좀 편안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평이했던 6월에 비해서는 평이했고 그렇죠. 수능이 과연 어느 정도에 맞춰질 것인가가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심지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수능보다는 확실히 더 좀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풀어보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 전체가 이렇게 문제를 딱 봤을 때 뭔가 이제 낯설기보다는 그 기출의 형태에 있었던 부분을 많이 착안하지 않았나. 네네. 그래서 문제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전에 비슷한 것들을 묻는 것들을 내가 학습했던 것 같아. 이런 문항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미세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 미세 조정이 뭐 최고난도 문항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일단은 뭐 중위권 정도에서 미세 조정을 제가 한번 얘기하자면 13번 문항을 제가 보니까 13번이요. 네, 이게 적분 문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6월 모평에서는 그림을 줬어요. 그리고 함수를 주고 뭐 넓이에 관련된 걸 주고 계산해 이런 문제였다면 9월 모평에서는 그림을 안 줬죠. 그러니까 9월 모평의 컨셉이 아마 그림을 주지 않고 학생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러한 이제 난도였다면 이번에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13번도 네네.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삼각함수 문제도 그렇고 9월에서는 그림을 주지 않았는데 수능에서는 그림을 줬네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13번 문제를 다시 보니까 함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함수를 직접 이제 그 조건을 이용해서 3차 함수를 찾게끔 여기 물론 이제 그림은 나와 있죠. 그림은 나와 있지만 이 3차 함수식을 물론 이 문제를 보고 3차 함수식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계산은 쉽게 되겠지만 네네네. 어찌되었든 중위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조차도 이 F와 F'의 조건을 보고 계산 하나 내고 그다음에 이 넓이 조건을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것이고 뭔가 이제 중위권에 대한 미세 조정이 13번에 좀 드러났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어려운 문제의 포지션에 있는 문제를 낼 때는 미정계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함수를 줬을 때 뭐 a sin x, bx 뭐 이게 30번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전년도 수능에서는 28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오답률이 높진 않았지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네네네. 전년도 수능에서는 이제 뭐 모든 과목을 다 합쳐봐도 제가 보기에도 미적분 28번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미적분 30번은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28번을 제가 풀어보진 않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일단 미정계수가 없어요. 미정계수가 없다라는 거는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년도 수능 28번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하게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그 심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 과목에 조금 더 힘을 줬다라면 선택 과목에서는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도전해 볼 수 있게끔 네네. 그런 식으로 출제된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김지선 선생님, 올해 수능 수학에서 주목할 만한 출제 경향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작년과 올해 6, 9월을 비교했을 때 살짝 달랐던 부분이 원래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의 문제가 보통 15번에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6월, 9월에는 22번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 수능에는 어떻게 출제될까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22번에 배치가 됐었고 그다음에 아까 남치열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삼각함수 활용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기존에는 거의 이 정도 배치를 했었는데
올해 6월, 9월에는 그림을 빼버리면서 좀 더 난이도는 낮췄지만 뭐 그림을 빼버리면서 난이도를 살짝 올린 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개념을 직접적으로 묻는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수능을 보니까 이게 다시 14번의 위치로 돌아와가지고 학생들이 6월, 9월이랑 비교했을 때는 살짝 당황스러웠을 거고 하지만 뭐 기존의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예년과 같았으니까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요즘에 고민했던 게 최근에 뭐 수능 모의평가 들어서 함수를 줄 때 개수를 정수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개수를 정수로 줬을 때 좀 좋은 점은 뭐냐면 뭐 미지수가 3개다. 그럼 보통 우리는 조건이 3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지수는 3개인데 조건을 2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시험 문제로 봤을 때도 한 줄이 짧아지거나 두 줄이 짧아질 수 있는 거죠. 보기에도 훨씬 간단해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냈을 때에는 마지막쯤에 학생들이 직접 이 케이스 분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자주 다루는 부정방정식을 푼다던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뭐 친구들이 충분히 연습이 됐다면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라면은 당황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예년의 수능과 그리고 6월, 9월 그리고 뭐 EBS 연계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올해 유난히 수학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수능 수학에서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다고 보시나요? 남치현 쌤. 참 이게 다 완벽하게 제가 뭐 30번이나 이런 거를 풀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옛날 저는 이제 그 최근 용어인 줄 알았는데 타임어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혹시 타임어택? 타임어택 시간 정해놓고 막 하는 건가요? 모르시는 거죠. 몰라서. 네, 김 선생님 여쭤보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타임어택,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까 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분수 계산이라던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수학은. 네,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고난도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이고 그쵸. 그렇다면 뭐 30번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만큼 또 확보가 된다라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 타임어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문제 상황에 녹여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림은 일단 다 나와 있었고 네, 보통 그림을 주지 않고 이제 뭔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학생들이 좀 고민하게끔 하는 부분들은 보여지진 않지만 결국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해하는데 그 조건을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을 얼마만큼 쏟게끔 하느냐 네, 그런 부분에 아마 조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통해서 난이도와 변별을 좀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EBS와 수능의 연계율은 50%입니다. EBS 교재를 공부한 수험생들 문제 푸는데 좀 수월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EBS 연계율이 50%라서 총 15문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선택 과목에는 지금 4문제 정도 연계된 걸로 보이고 그리고 공통 과목에는 11개가 연계가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6월, 9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의 29번이 연계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조금 더 공통 과목에 치중한 느낌이 들어요. 선택보다는 공통. 네, 선택보다는 공통 과목에 연계된 문제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단순한 2점, 3점짜리뿐만 아니라 4점짜리 뭐 뒷번호 이번 시험에서는 21번, 22번이 해당하죠. 네, 20번, 21번, 22번 그쪽 파트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이 연계를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연계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기하의 27번은 완전 그림을 똑같이 해놓고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EBS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훨씬 잘 풀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또 미적분 27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그 작년에도 미적분 27번이 연계가 됐었는데 그때 수능 특강의 레벨 3 문제가 27번인 3점짜리로 연계가 됐었거든요. 근데 3점짜리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친구들이 많이 당황해하고 틀리고 했었는데 올해에도 이 미적분 27번이 EBS 수능 완성에 30번 문항으로 나온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30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우리 수능에서 27번에 3점짜리로 연계가 됐으니까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충분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대비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만 들어도 전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와 비슷한 우리 수험생을 두는 학부모님도 이 얘기를 들으면 연계 교재를 많이 풀어본 우리 아이들이라면 진짜 잘 볼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4점짜리 고난도 문항인데 이게 연계 교재에서 한번 봤던 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그쵸.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도 좀 놓이고 맞아요. 시간도 좀 풀이하는데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 수능 수학 출제 경향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영역별로 꼼꼼히 살펴보니까 저도 수험생이 된 것처럼 목이 좀 뻐근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선생님들도 지금 너무 집중해서 문항을 빠른 시간 동안 보시니까 머리가 살짝 멍하고 좀 피곤하지 않으신지. 네, 그래서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수험생 여러분과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긴장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도 쉬는 시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면 머리도 맑아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이나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종아리도 경직되고 척추에도 무리가 가는데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온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트레칭을 해서 맑아진 정신과 함께 다시 한번 수능 수학과 입시에 대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입시에는 유난히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치화 선생님, 올해 입시에서 수능 수학과 관련됐던 입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전년도와 사실 동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이제 확대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수학의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함에도 이제 뭐 의예과라든가 자연계열, 공학계열, 그러니까 이공계열을 지원이 가능해졌다. 네. 근데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이 대학들이 확대됐다. 라는 측면이 좀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일수록 어떤 이제 특정한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뭐 아예 그 지원 자체를 막아놓은 경우가 있다던가 아니면 상위권 대학에서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학탐구라든가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에 가산점을 줘서 이제 확률과 통계 과목 선택한 친구가 또 차등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유불리가 정말 있는지 어느 게 더 유리한 건지를 따져보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김지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만한 또 다른 이슈 혹시 있을까요?
네. 이번에 대학교에서 새롭게 논술을 다시 실시하게 되는 대학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탄 논술이랑 수리 논술을 같이 쳤었는데 이번에 과탄 논술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수리 논술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논술을 부활시켜서 네, 그것도 수리 논술만 실시하니까. 그리고 또 전반적인 대학들이 요즘에 논술 전형을 실시할 때 학생부의 반영 비율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말은 논술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건데 결국 논술이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거랑 네, 궤가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 수능 수학을 잘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도 논술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가져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학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대학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있는 거 바로 EBSI 대입 상담실이 있으니 거기에 문의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이 들어갈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철 선생님. 그 수능 수학 나아가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한국사 선생님으로서 네네. 네. 학생들이 한국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역사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기본이죠, 그거.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많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학생들은 왜 수학을 싫어할까? 역으로 보면 왜 싫어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싫어하겠죠. 그렇죠. 문제를 잘 못 푸니까 싫어할 거고 그럼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는 뭐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제대로 인식하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는데 또 제가 몇 가지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수학 교육학자 스캠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캠프라는 사람이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딱 워딩을 들어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적 이해는 문제의 상황을 그냥 그 개념에 이해하지 못한 채 적용하고 대입하고 계산을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그게 이제 도구적 이해라고 본다면 관계적 이해는 그 지식 간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 이 수학적 개념을 다 형성을 하고 이 개념을 통해 문제풀이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역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되게 못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역사 공부 관점에서 본다면 도표가 있잖아요. 역사 보면 이제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도표가 있잖아요. 도표를 그냥 암기하는 거죠.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무슨 시대 이거, 뭐 무슨 왕은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약간 도구적 이해 관점이라고 본다면 어떤 왕 다음에 어떤 왕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이런 인과관계들이 죄송합니다. 번데기 주부장.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인과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형성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군요. 네. 그게 가장 그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도구적으로 이해하면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문제도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관계적 이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사실은. 하지만 고난도 문제를 풀 때만큼은 이렇게 관계적 이해를 통해 공부한 친구만이 제대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이해가 쏙쏙 잘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한국사 하는 애들도 정말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려는 애들이 꼭 고득점은 못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명과학에서도 신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생명과학에서는 가계도 분석이나 이런 문항들로 변별을 보통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이 가계도 분석 문항인데 그런 문항들은 맞출 수 있는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생식세포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는 뭐 예제로 물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거를 또 못하면서 가계도 분석은 할 수 있는 친구들 네 그런 또 신기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도구적으로 그렇게 공부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방금 남치현 선생님께서 수학이 재미있으려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를 제대로 잘 못 풀어내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잘 못 푸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친구들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흥미를 앞으로 끌어올려야 할 텐데 그럼 김지성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런 친구들이 수학의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중요한데요. 참 어렵고 중요한 질문인데 일단 아까 남치열 선생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제가 다음 순번인데 잘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긴 합니다.
또 남치열 선생님께서 교육학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또 질 수 없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학습된 무기력감. 네, 학습된 무기력감. 이게 뭐 동물 가지고 실험한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무기력이라는 것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수학 공부랑 대입했을 때 아니면 뭐 다른 공부에도 대입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도전했지만 자꾸 실패를 하다 보면은 그 실패를 통해 무기력을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꾸로 돌려보면은 우리가 적절한 문제의 난이도의 문제집을 풀고 그때 성취하는 경험을 느낀다면은 그 성취 또한 우리가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수학이 제일 재밌을 때는 뭐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엄청난 걸 발견했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조금 고민했던 게 풀리네, 답이 맞네 이럴 때 네, 뭐 어떻게 예를 들자면은 나는 천재인가 나는 바본가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사실 수학에 대한 흥미를 제일 느끼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의 문제집을 따라간다기보다 네, 본인의 수준에 맞는 아주 적절한 문제집을 찾아서 풀고 그다음에 이번엔 성취하는 경험을 학습하는 게 학습 동기 유발 그리고 유지 차원에서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모르는 문제, 진짜 안 풀리던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그 기분 좋은 희열. 와, 이거는 해본 친구들만 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수학이라는 과목은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는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부법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수능 수학과 호기심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수험생들이 혹시 이분은 다시 안 나오시나 하는 궁금증을 가질 것 같은데 직접 보내주신 응원 편지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학 출제 경향 브리핑 잘 들어보셨나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온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심주석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수능 시험의 또 다른 주인공도 있죠.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험 끝난 우리 아들, 딸들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어땠니? 궁금하시겠지만 절대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만약 우리 아들, 딸이 너무 즐거워하면 내가 네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런 생각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아들, 딸이 기뻐하니까 나도 정말 기쁘구나. 이런 공감의 말. 또 아이들이 속상한다면 그러게 진작 공부 좀 더 하랬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보다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니 이런 말들로 우리 수험생들을 좀 더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걱정과 근심 모두 내려놓고 오늘 하루는 푹 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채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오늘만큼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사람처럼 지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람도 핸드폰처럼 충전이 필요할 때는 충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언제나 응원하는 EBS 수학 영역의 심주석이었습니다. 네, 수험생만큼이나 가슴 졸이며 한 해를 보낸 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응원 편지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들 오늘 시험이 끝나면 힘든 한 해를 함께 보낸 우리 부모님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 얘기 듣기 싫어하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내일이면 이제 고2 학생들이 예비 수험생에서 진짜 수험생이 되게 되죠. 맞아요. 네, 바로 현재 고2 학생들입니다. 예비 수험생의 마지막 날. 오늘은 앞으로의 수험 계획을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시열 선생님, 그 오늘까지 예비 수험생인 이 고2 학생들, 이제 앞으로 1년이 남게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아니라 사실 이제 오늘 저녁부터일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맞습니다. 아마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네, 부모님께서 네, 이제 네가 주인공이다. 네, 그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사실. 네네. 아마 마음의 부담도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보면
이 1년간의 마라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1년간의 마라톤이고 이게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쵸. 평소에는 좀 느슨해졌다가 이런 리듬의 어떤 생활 패턴을 가졌다라고 하면 365일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는 뭐 매일 시험 기간처럼 보내긴 어렵겠지만 그런 긴장감이 좀 유지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긴 호흡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학습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패턴. 그 어떻게 패턴을 만드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공부를 하루에 뭐 한두 시간밖에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하루에 7시간씩, 9시간씩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순공 시간을 순수하게 공부에만 몰입하는 시간을 일단은 좀 재보고 네네. 체크를 해보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과 병행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많이 늘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좀 늘려보고, 뭐 방학을 기준으로 봤을 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수험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9시간 정도는. 오, 9시간. 긴가요? 수공 시간이.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어머님 잘 들으세요. 9시간이라고 네, 했습니다. 9시간. 네. 더 길게 한 친구도 10시간까지도. 네. 근데 정말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한 8시간 이상만 되더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그러려면 그 꾸준한 마라톤에서 자기가 정말로 완주를 하려면 중간에 쉬는 것도 중요하고 그쵸. 호흡 조절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시간대는 이런 공부를 해. 이 시간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마무리 시간대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라든가 뭐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다음날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패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네. 아마도 또 이런 얘기를 드리자면 그 스마트폰 얘기를 하면 이제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수험생 때는 스마트폰을 정말 이제 멀리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뭐 그 스마트폰을 이제 그만하는 습관,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짜 예비 수험생을 위한 팁도 필요한데요. 우리 고1 학생들을 위한 우리 수능 수학 공부 핵심 포인트, 우리 김지성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1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 또는 뭐 현재 고1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수학 공부 습관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뭐 아까 남치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도구적 이해를 바탕으로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만 빠르게 풀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남들이 푸는 걸 따라가서 풀다 보니까 좀 무기력함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천천히 습관을 잘 잡아 나가면서 내가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집 그거 풀고, 그 다음에 단순히 풀기보다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해야지 수학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고3이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수능이 다가와서 저 이제부터 바뀔 거예요 해도 사실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습관을 좀 잘 잡아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공부라는 거는 뭐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것도 공부겠지만,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의 상황을 바꿔야지 내가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뭐 어떤 걸 깨달아갈 수 있을까, 이 과정 전체도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메타인지 능력, 뭐 자기조절 능력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 좀 길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꼭 필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현재 지금 수능에서는 한국사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및 한문까지 2025학년도 수능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쉬는 시간에는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고 남은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오늘 하루 종일간 이제 수험생들 걱정하는 마음에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으시고 걱정 많이 하셨죠? 지금 씩씩하게 시험 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따스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시험이 계속되고 있죠? 저희는 잠시 후 5시 10분에 4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남치열, 김지성 선생님 고맙습니다.